빠방하이. 요즘은 한 대 콱 지워받고 싶은 러시아. 오늘은 몰아보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지리상으로는 가까워도요 생소한 문화들이 엄청 많은데요. 신기한 러시아 음식과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고급 음식의 대명사 캐비어,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특산품입니다. 캐비어란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에 절인 것, 포아그라, 트러플과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꼽히죠. 최고급 캐비어는 한 스푼에 무려 5천만원에 달한다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넘쳐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성숙하려면 최소 20년 이상은 걸리는 철갑상어, 배를 갈라야만 알을 얻을 수 있어 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죠. 맛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생소한 맛일지 몰라도요 몇 번만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크림 같은 질감과 강력한 감칠맛, 독특한 풍미 뒤에 살짝 올라오는 비릿함까지 대체 불가능한 진미라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캐비어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배 아무리 최고급 음식이라도 맛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는 의미라고. 캐비어에 곁들이는 최고의 꿀조합은 달달한 러시아식 팬케이크 블리니, 무색무취의 술 보드카와의 삼합입니다. 가장 클래식한 궁합인데요. 프랑스산 샴페인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럭셔리와 럭셔리의 조합으로 각국의 항공사들이 1등석에서만 제공하는 최고급 서비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캐비어 한때는 저도 안 먹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금과는 다르게 찬밥 신세였는데요. 14세기 베네치아 상인들은 소금, 파리, 똥을 함께 먹는 것과 같다고 혹평했고요. 프랑스 루이 15세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보낸 최고급 캐비어를 맛보고 욕을 하며 뱉은 썰은 유명하죠. 사실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의 캐비어는 철갑상어를 잡으면 생기는 처치 곤란한 부산물에 불과했습니다. 버리거나 돼지 먹이로 줄 정도의 인식. 종종 가난한 서민들이 밀가루에 철갑상어알을 섞어 양을 늘렸을 정도였죠. 여기 캐비어가 세계 진미로 등극한 계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사라진 귀족들, 캐비어 수요가 대폭 감소했고요. 소련은 겸사겸사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기 위해 남아도는 캐비어를 수출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서방 각지에서 캐비어 무료 시식회를 개최하는데요. 캐비어 맛이 생소했던 사람들 한 입 먹어보고 뱉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전용 통까지 따로 준비할 만큼 공을 들였다고 하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실에서 즐기던 고급 특산물이라는 이미지로 유럽 사교계에서도 사치품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 신선한 캐비어를 항상 구비해두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이제는 철갑상어 개체수가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데 그래도 한 스푼에 5천만원이라니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 러시아 하면 무슨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러시아 하면 시베리아가 떠오르는 게 뭔가 춥고 황량한 느낌이라 음식도 별거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교류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이지 러시아 식문화는 유럽 쪽에서도 전통이 깊기로 유명한데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식문화의 특징인 코스 요리도 러시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아셨나요? 원래 서유럽은 우리나라처럼 큰 그릇에다 요리를 담아놓고 떠먹는 형태였는데요.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했다간 음식이 다 식거나 얼어버릴 수 있어 코스 요리를 고안했다고 하죠. 러시아의 유명한 요리로는 러시아식 양꼬치인 샤실리크, 러시아식 만두인 펠메니, 시베리아 전통 생선 요리인 쑥구다이, 각종 채소와 양갈비를 함께 푹 구운 보르시 등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특징은 대부분 고기가 들어가 있고 매우 기름지다는 거, 심지어 고기 젤리까지 있습니다. 추운 날씨의 특성상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기름지고 짠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인데요. 유럽 서부권은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선호하는 반면 러시아는 대부분 동물성 기름, 특히 비계 같은 지방을 선호합니다. 지방이 없는 요리까지 지방을 추가해서 기름지게 만들 정도이죠. 기본 음식이 엄청 기름지다 보니 느끼함을 잡기 위해 요구르트나 사워크림 혹은 고소한 마요네즈를 듬뿍 뿌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마요네즈는 물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샐러드에도 듬뿍, 고기에도 듬뿍, 모든 음식에 듬뿍. 연간 소비량이 무려 80만 톤에 달한다고 하죠. 이런 러시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가뚜기. 무려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요네즈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라면에도 듬뿍 뿌려 먹는다고 하죠. 우리는 여기서 라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컵라면은 우리나라 팔도의 도시락, 러시아의 국민라면으로 연간 무려 2억 개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매운맛을 줄이고 고기를 좋아하니 소시지를 대폭 추가하고 젓가락 대신 일회용 포크를 넣는 등 현지화를 통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러시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마요네즈 소스 별첨. 한동안 우리나라 유튜브에도 시베리아 라면으로 많은 먹방이 올라왔죠.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렇게 맨날 먹었다간 혈관 다 막히겠네요.
러시아의 국민술 보드카, 러시아 민중들에겐 생명의 물로 불렸습니다. 마취를 하거나 부상을 치료하는 등 약용으로도 사용한 건데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감기에 걸리면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셨듯이 러시아인들은 보드카에 후추를 섞었죠. 무색, 무미, 무치의 투명한 증류주 보드카, 순도가 높을수록 최고로 쳐주는데요. 자작나무 수치를 통한 다단계 증류로 착향료나 설탕 같은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과 에탄올 뿐이라고. 아무 맛도 없어서 마시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매 순간 맛이 달라진다는데요. 보통 샷으로 마시는 걸 즐기는 러시아인들, 과거엔 80도까지도 넘나드는 무시무시한 도수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독한 술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추워서? 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었다면요. 최근엔 다른 이유도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인의 유전자를 연구한 결과 애초에 알코올 분해를 잘하는 체질이라는 것. 이것도 참 독하게 마십니다. 첫 잔은 원샷이 국룰, 오랜 풍습 덕분인데요. 손님을 초대했을 때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 돌렸던 형제의 잔, 독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먼저 주인이 한 잔을 다 비우고요. 손님들도 따라서 깨끗이 비워야 했죠. 러시아 건배사도 바닥까지라는 의미라고. 해장법도 남다릅니다. 뜨끈한 고깃국을 마신 뒤 뜨거운 물로 목욕, 숙취가 심할 때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냉수 마찰을 한다는데요. 목욕이 끝나면 사우나로 직행, 땀을 빼면서 자작나무 잎사귀로 온몸을 두드려 팹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면 그냥 보드카로 해장술 한 번 더 가면 됩니다. 이렇게 독해서 그런 걸까요? 세계적으로는 너무 독해서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요. 세계화된 계기는 따로 있죠. 1941년 미국의 한 바, 진저에일과 라임을 보드카와 섞어 먹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칵테일 모스코뮬, 일명 모스크바의 노세. 라임과 진저에일의 상큼 달달한 맛, 그 뒤에 숨은 보드카. 갑자기 취기가 돌아 노세 뒷발에 차인 기분이라고 붙여진 이름이죠. 이 칵테일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 블러디메리, 스크류 트라이버, 코스모폴리탄 등 보드카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의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급증했고요. 대중화를 거치며 도수도 훨씬 낮아졌죠. 공식적으로 40도로 맞춰진 것. 알코올이 몸에 가장 잘 흡수되고 최상의 술맛을 내는 도수라고 하네요. 그래도 40도는 너무 높네요. 러시아인들이 꼽는 러시아 3대 명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러시아 여성, 둘째는 보드카, 그리고 흑빵입니다. 밀가루가 아닌 호밀을 주재료로 한 흑빵은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음식입니다. 너무 까맣고 딱딱해서 얼핏 보면 벽돌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특유의 시큼한 맛이 생소하게 느껴져서 호불호가 크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맛을 들이면 꽤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흰빵은 질리지만 흑빵은 결코 질리지 않는다 라는 말도 있죠. 흑빵의 유래는 15세기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러시아 제빵사들이 밀가루 대신 잡곡으로 빵을 만든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묵직해서 한 조각만 먹어도 든든하게 속을 채워줬고요. 자연스럽게 가난한 농민들은 흑빵을 주식으로 삼게 되었죠. 다만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흰빵에 대비되는 애증어린 식사였다는, 우리가 흰 쌀밥 대신 콩보리밥을 먹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소련이 들어선 후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던 도시의 노동자들에게도 흑빵 한 덩어리와 물 한 컵은 소중한 한 끼 식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흑빵은 군인 필수템이기도 했습니다. 단단해서 쉽게 부서지지 않고 장기간 저장 가능했는데요. 트럭을 타고 이동할 때는 흑빵을 의자 대신 깔고 앉았고, 식사 때가 되면 칼로 그 빵을 잘라서 먹었죠. 그리고 밤이 되면 빵을 베고 잠들었다고 하네요. 흑빵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오래도록 씹으며 흑빵 고유의 시큼함과 깊은 맛을 느끼는 것이라는데요. 무언가를 곁들인다면 잼이 아닌 버터를 발라먹는 게 국룰입니다. 버터를 바른 후 그 위에 절인 연어알이나 러시아식 소시지인 깔바사를 올려 먹어도 꿀맛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흑빵에 잼을 바르고 있으면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고 합니다. 마치 밥 위에 설탕을 뿌려 먹는 느낌이라고. 또한 흑빵 마늘튀김은 러시아 최고의 가성비 안주입니다. 가격은 하나로 보통 3,000원 이하. 손가락 크기 정도로 자른 흑빵을 마늘과 함께 튀겨낸 뒤 소금을 솔솔 뿌려주기. 마늘의 향과 짭짤한 소금맛 함께 나오는 사워크림을 찍먹하면 되는데요. 딱딱해서 턱이 아프지만 맥주를 부르는 맛이라고 하네요.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흑빵. 러시아에 가면 할머니들이 바구니 가득 흑빵을 담으시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흑빵 마늘튀김에 맥주 한잔 하면 맛있겠네요.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걸어도 러시아가 꿈쩍 않는 이유, 그중 하나는 다차 문화 덕분입니다. 직역하면 별장, 러시아인 중 무려 70%가 다차를 소유하고 있죠. 보통 도심에서 한두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TV, 가구, 욕실, 사우나까지 아무 때나 와서 바로 살아도 될 만큼 모든 걸 구비하고 있다고. 러시아인들에게 다차는 제2의 가정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다차에서 2박 3일을 보내며 도시의 찌든 때를 벗겨내는 건데요. 직장인이라면 금요일 점심부터 다차 갈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죠.
여름이 특히 다차 성수기인데요. 해외여행 대신 다차에 가서 여름 휴가 내내 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는 별장이 리치의 상징이지만요, 이처럼 러시아에선 일상입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나가면 줄지어 서 있는 다차.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다차의 어원은 선물한 땅입니다. 18세기 초 왕실에서 충직한 신하에게 나눠준 데서 유래됐는데요. 다차를 보유한다는 건 부와 명예를 상징, 귀족들의 여름 휴양지이자 당대 최고 지식인들의 교류의 장이었죠. 인기 있는 다차를 임대하려면 예약을 걸고 3년을 기다렸을 정도. 그러던 1970년대 러시아의 사회주의 정부가 181평 토지가 딸린 다차를 국민에게 무상분배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국민들에게 뿌려놓은 수많은 별장들, 보람은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닥쳐오는 경제 제재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다차에선 모든 게 자급자족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집을 지을 때 억자를 부르는 건 멍청한 짓이고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직접 꾸미는 게 러시아인만의 멋과 여유라고 하죠. 이런 다차 문화 덕분에 러시아인이라면 일반인부터 대통령까지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각종 씨앗과 농기구를 싣고 다차로 향하고요. 가을 추수철에는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도시로 돌아온다는. 실제로 다차는 식량 창고 그 자체입니다. 한 가족이 1년 정도 먹을 양이 충분히 나오고요. 곡식과 말린 과일, 통조림 같은 보존 식량이 빼곡하게 쌓여있는데요. 원래도 자급자족으로 살았으니 소련이 붕괴됐을 때도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요. 코로나 때는 피난처의 기능까지 더해졌다고. 별장 문화라 전부 땅이 넓으니까 가능한 일 같은데요. 이런 건 정말 부럽네요. 지금의 러시아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지만 체제 붕괴 전 소련 일대의 위상은 엄청났죠. 엄청난 규모의 경제력, 정치력으로 미국과 냉전을 펼칠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배출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러시아 발명품도 많은데요. 인공위성, 롤러코스터, 분유 등 엄청 많습니다. 구글도 소련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세르게이 브린이 창업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높은 발명품은 테트리스. 4개의 블럭을 차례대로 쌓는 형식으로 매니까지 쌓이지 않게 버티면서 플레이하는 게임이죠. 이 첫 화면의 배경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자리한 성 바실리 성당입니다. 테트리스의 시작은 펜토미노라는 블록 맞추기 게임인데요. 1984년에 알렉세이 파직노프가 이걸 개량해서 테트리스를 선보였죠. 초기에는 음악도 배경도 없이 블록만 맞추는 게임이라 큰 반응이 없었는데요. 의외로 미국에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당시 냉전 관계였던 미국과 소련, 게임계의 냉전은 없었죠. 미국의 아타리 게임은 메인의 성 바실리 성당 그림을 추가하고 소련풍 배경음악의 제목 글씨조차 러시아 알파벳을 사용하는 등 소련 출신 게임이라는 특징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이게 제대로 먹힌 겁니다. 그 닌텐도 등 세계 게임사에서 앞다퉈 아류작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적인 게임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테트리스라는 기억이 있는데 이게 러시아가 원조인 줄은 처음 알았네요. 러시아 사람들이 매 끼니마다 곁들여 먹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피클. 오이만 있냐고요? 아니요. 버섯 피클, 토마토 피클, 가지 피클, 사과 피클, 심지어 수박 피클까지 온갖 피클이 다 있죠. 이 절임 음식을 러시아에선 솔레니아라고 합니다. 밥반찬이기도 하지만 보드카 기본 안주이기도 하죠. 러시아 가정집에 가면 한 손에는 보드카 잔을, 다른 손에는 피클이 꽂힌 포크를 들고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왜 이렇게 피클을 좋아하는 걸까요? 일단 러시아인들은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염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추운 날씨와 척박한 토양타, 러시아 땅에서도 자라는 몇 안 되는 채소들, 오이, 당근, 양배추, 감자, 토마토. 긴긴 겨울을 나기 위해 전부 소금으로 절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긴 문화가 뽀그리브입니다. 우리말로 지하창고. 집집마다 땅을 파서 만든 뽀그리브가 있고요. 여기에 여름에 만들어둔 솔레니아를 저장해두는 거죠. 피자 먹을 때 딸려오는 피클, 남은 국물은 버리는 게 당연하지만요, 러시아에서는 혼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다 쓰냐고요? 그냥 마십니다. 양이 많아도 원샷 쌉 가능. 이 피클 국물을 러시아에서는 라솔이라 부릅니다. 탈수 현상을 막아주며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을 도와 몸이 개운해진다고 라솔만 병에 담아 따로 판매하는데요. 특히 술 마신 다음날 페트병째로 벌컥벌컥 들이킨다는. 심지어 피클로 국도 끓입니다. 라솔리크는 피클과 국물을 아낌없이 넣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추가해 팔팔 끓인 음식. 이를테면 피클찌개로 러시아 국민 음식이죠. 그만큼 오이는 러시아에서 슈퍼푸드로 통합니다. 식당에서도 기본적으로 오이 주스를 구비하고 있어서 물처럼 주문해 마시는 손님들이 많죠. 심지어 오이맛 스프라이트도 나왔다는. 맛은 어떨까요? 강렬한 오이향 그 잡채. 밍밍하면서 톡 쏜다고 하네요. 웬만한 요리엔 다 오이가 들어가는 러시아. 오이 불호인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겠네요.
빠방이들은 러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물론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제주도 같은 기후를 가진 지역도 있고 사계절을 가진 곳도 있습니다만 영토의 반 이상이 북쪽에 있어 대부분은 극심한 한파를 견뎌야 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은 평균 기온이 영하 58도에 최저 기온은 영하 71.2도, 극강의 추위를 자랑하죠. 밖에서 물을 뿌리면 바로 얼어버릴 정도인데요. 그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같은 거 가지고 가면 냉동실에 넣지 않아도 얼어버린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추위에도 얼지 않는 술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보드카. 도수가 무려 40도에 이르는 독한 술이죠. 진짜 독한 보드카는 무려 96.5도라고 하니 말 다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도수가 높다 보니 극한의 날씨에도 얼지 않는 데다가 적당히 얼려 마시면 알코올 냄새가 날아가서 더 맛있다고 하죠. 거기에 몸의 온도까지 높여주니 사랑받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한국 여행 온 러시아 사람들이 소주를 맹물 같다고 한 영상들 많이 보셨죠? 40도 술 마시다가 16도 마시면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 도수가 낮은 맥주는 어떠하냐? 맥주는 그냥 음료수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 아예 법적으로 일반 음료로 분류돼서 미성년자도 어디서나 맥주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학교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와우! 이런 오픈된 음주 문화 때문에 각종 부작용도 만연했는데요. 이에 러시아 정부는 술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로 맥주를 주류로 지정하는 한편 각종 음주법을 개선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특수장치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맥주를 술 취급을 안 할 줄은 알았지만 진짜 법적으로 일반 음료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러시아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화났나? 시종일관 무뚝뚝한 표정에 상대방이 활짝 웃어도 여전히 정색하고 바라보죠. 러시아인은 확실히 웃음에 인색하긴 합니다. 웃더라도 차분한 미소를 띠는 정도. 이를 모두 드러내고 웃는 건 말처럼 웃는다 표현할 만큼 저속하다고 생각하고요. 별 이유 없이 웃으면 정신병을 의심할 정도.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말 그대로 웃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선 미소를 대하는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웃음이 친절의 표현이 아닌 건데요. 모르는데 왜 웃어? 모르는 사람에게 웃어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면 웃을 이유가 없다는 것. 오히려 초면인데 실실 웃으면 이상하게 본다고. 일하는데 왜 웃어?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왜 웃어? 수업 시간에 해실해실 웃고 있으면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버릇없이 웃지 말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라고 교육하죠. 너무 각박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여기엔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으며 혹독한 삶을 살았던 러시아인. 경제적 위기, 생필품 부족 등 항상 걱정 근심이 가득했죠. 나라가 이런 분위기인데 웃고 다닌다? 는 살기 편한가 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걸로 오해받기 십상이었죠. 가짜 웃음을 싫어하는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웃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진심. 웃음은 항상 진실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거짓된 웃음은 접대용 미소일 뿐 음흉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죠. 좋은 점도 많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억지 웃음 지을 필요가 없어서 훨씬 편하다고 하죠. 적응만 하면 오히려 괜찮다고 하네요. 어떤 면에서는 부럽네요. 지난번 소개한 러시아 국민라면 도시락, 국민 반찬도 있습니다. 바로 김치. 마르코프차로 불리는 당근김치인데요. 당근으로 만들었을 뿐 정말 김치가 맞습니다. 19세기부터 러시아에 뿌리 내려온 고려인들이 전파한 것으로 김치의 주재료인 무나 배추가 없어서 당근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게 그 시작이죠. 다만 러시아 패치 시익에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맵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요. 현지화되면서 고춧가루가 줄어들었습니다. 짜자잔. 아니 대체 당근김치가 뭔 맛이야? 의외로 맛있습니다. 당근 맛은 거의 안 나고 엄청 아삭한데요. 기름이 들어가서 좀 진한 무생채 맛이죠.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당근을 채 썬 다음에 소금을 넣고 절여주고요. 물기를 꼭 짠 후에 양파 작은 거 채 썰어 넣고 마늘가루, 고추기름, 식초를 버무린 후에 냉장고에서 6시간 정도 숙성하면 완성! 만들기도 간단하지. 기름진 러시아 음식들과 의외로 찰떡이라 러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러시아어로는 마르코프차 카레이스키, 직역하면 한국식 당근이란 뜻인데요. 당근하면 당근김치를 떠올릴 정도로 대중화된 음식이죠. 어느 마트를 가도 꼭 있고요. 즉석식품이나 아예 대형 포장으로 파는 곳도 많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오면 이 당근김치를 찾지만 없어서 당황한다고.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러시아 요리 특 생소한 재료와 조합의 향연이죠. 외국 요리 잘 먹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한 수 접고 가는 게 러시아입니다. 어떻길래 그래? 대표적인 게 만두입니다. 헬메니는 우주선 모양, 바레니키는 송편과 비슷한 만두인데요. 너무 평범하다고요? 아닙니다. 만두로 온갖 시도를 다 하기 때문. 이 빨간색 만두의 정체는 체리만두. 체리를 따뜻하게 먹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슴고기, 기버고기, 멧돼지고기까지 실험적인 만두가 넘쳐나죠. 다음은 고기 젤리 홀로데치입니다. 젤리 속에 고기라니 충격적인 비주얼.
비주얼인데요. 소나 돼지의 뼈와 부속고기를 6시간 이상 푹 구운 후 차갑게 식혀서 묵처럼 굳힌 거죠. 새해나 크리스마스에 먹는 명절 음식으로 안에 있는 고기는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럽다고. 셀류드카 포드 슈보이, 직역하면 모피코트를 덮은 청어입니다. 소금에 절인 청어를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삶은 감자, 달걀, 비트, 당근을 차곡차곡 쌓는데요. 층 사이사이에 마요네즈를 듬뿍 바른 게 포인트. 소나무가 많은 러시아, 솔방울도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솔방울잼. 맛은 10배 정도 농축한 소래눈 넣김. 소량이 가득한 게 빵이랑 은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월드, 러시아에서는 사위와 장모님 사이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건 장모의 혀라는 가지 요리. 부드러운 가지 속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매운맛, 마늘이 숨어있거든요. 사위에게 부드러운 듯 날카로운 말을 하는 장모님의 행동과 비슷하다며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러시아판 콜라, 크바스를 아시나요? 호밀빵을 주재료로 발효시킨 탄산음료로 약간의 알코올도 함유하고 있어서 맛은 맥콜과 비슷하다고. 문제는 이걸로 냉국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 크바스국 오크로시카. 우리가 냉면 먹는 느낌으로 여름에 꼭 먹는 메뉴인데요. 고기, 감자, 야채를 잘게 다지고 마요네즈를 비비고 위에 크바스를 부어주면 완성. 우리 눈엔 너무 이상한 조합이지만요, 러시아인들은 이 콜라처럼 톡톡 쏘는 국물에 온갖 채소와 고기를 건져 먹는 걸 즐긴다고 하네요. 뭐 재미로 한 번쯤 먹어봐도 좋겠네요. 러시아 사람들은 산타크로스를 이렇게 부릅니다. 데드마로스, 할아버지를 뜻하는 제드와 추위를 뜻하는 마로스, 일명 서리 할아버지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서리 할아버지를 진정한 산타클로스라고 여깁니다. 오래된 동화 속 인물인 서리 할아버지와 달리 20세기 초 코카콜라의 광고 모델이었던 미국의 산타의 역사가 너무 짧다는 거죠. 차이점도 많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가 아닌 새해에 행차하는데요. 러시아의 성탄절은 1월 7일, 러시아 정교회가 여전히 율리어스 력을 쓰기 때문이라고. 복장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파란색 긴 외투에 빨간 털모자가 아닌 겨울의 왕을 상징하는 진주 왕관을 쓰고요. 산타와 달리 시력이 매우 좋아서 절대 안경을 끼는 법이 없죠. 그리고 술록 대신 3마리의 흰색 말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는데요. 몰래 침실에 들어가 머리맡에 선물을 두고 나오는 수줍은 산타와 달리 아이가 깨어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가장 큰 특징은 동반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항상 스니 그루치카라는 눈소녀를 대동하고 다니는데요. 사실 서리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얼음 마법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화가 나면 무엇이든 얼려버리는 게 취미였죠.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가 치는 추운 숲속을 산책하다가 계모의 등살에 이기지 못해서 땔감을 구하기 위해 숲속을 떠돌던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 손녀딸 겸 조수로 채용. 그날 이후 손녀에 대한 사랑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확산되어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하죠. 뭐 지금은 착한 이들에겐 선물을 주지만 못된 이들은 얼려버린다고. 할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선물을 배달하는 눈소녀도 마법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아이라 감정 조절이 서투른데요. 한여름에도 종종 폭설을 내리게 만드는 실수를 하곤 하죠. 러시아에는 전세계 규모의 산타 마을도 있습니다. 서리 할아버지는 새해가 되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 뒤 숲속 궁전으로 돌아가고요. 평소에는 전국에서 온 어린이들의 편지에 답장을 쓰는 등 일상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네요. 커다란 체격으로 러시아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서리 할아버지. 러시아는 산타도 러시아스럽네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1세기의 전쟁이라니 대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벌였을까요? 사실 이 둘은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긴 합니다. 10세기 키예프 공국이라는 대국에서 갈라진 나라로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인을 러시아인이라고 부르는 등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죠. 우크라이나 생각은 다릅니다. 키예프의 후예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러시아와는 완전한 남. 우크라이나만의 정체성을 확립한 지 오래라고 생각하죠.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혈연관계다 라는 푸틴의 발언들. 국제사회도 입을 모아 외칩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궤변이며 잘못된 역사관이라고. 유럽 지도를 보면 반세기에도 수없이 바뀌는데 예전에 내 땅이라고 해서 지금도 내 땅이라는 건 기존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언이나 다름없죠.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이미 독립을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에도 끊임없이 독립을 염원하며 오랫동안 싸워온 건데요. 피해 젖은 땅이라 불릴 만큼 참혹한 역사였죠.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2014년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죠. 이게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의 보호 아래인 나토에 가입하려는 이유인데요. 여기서 러시아의 발작 버튼이 제대로 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러시아는 머리를 잃는다. 소련을 건국한 블라디미르 레닌이 말했는데요. 다른 나라면 몰라도 우크라이나는 절대 눈감아줄 수 없다는 입장. 첫째,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는 곡창지대입니다. 넓은 영토에도 척박한 환경을 지닌 러시아와 달리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자원을 지닌 우크라이나, 눈독 들일 수밖에 없었죠. 둘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로 잇는 통로이면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전쟁이 나면 러시아 대신 최전방에 서줄 국가로 필요한 거죠. 이유야 어찌됐든 전쟁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붕괴됐고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죠.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네요.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 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싸움 등 각종 사고의 영향도 크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괜히 불공국이 아니죠. 이런 짤, 그리고 이런 짤, 중국의 대륙 시리즈 못지않게 경이롭죠. 이처럼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터프한 아저씨들, 아들 입학식에서 축하해준다고 기관총 난산 아버지의 뉴스도 있었죠. 여기서 TMI, 러시아는 야구를 잘 안 하는데 한 해 야구 배트 판매량이 무려 5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팔린 야구공과 글러브는 단 한 개. 와우!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Anyway, 이런 터프한 이미지 때문에 불공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있지만 진짜 불곰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멧돼지처럼 불곰이 여기저기 출몰을 한다고 하죠. 불곰만 무려 10만 마리 서식에 다른 곰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곰 중에서도 포악하기로 유명한 불곰, 일부 러시아 사람들은 애완동물로 기르기까지 하죠. 이런 짤, 애완동물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불곰이랑 기념사진 찍는 걸로 장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찍는데 최소 $10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불곰을 키우다가 잡아먹힐 수 있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불곰에 의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불공국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멧돼지국, 김치국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만약 러시아 사람과 대화한다면 불공국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랬다간 야구빠따로 그냥. 러시아인이 보드카만큼 좋아하는 것, 홍차. 흔히 홍차하면 영국을 먼저 떠올리지만요, 러시아야말로 유럽에서 가장 먼저 홍차를 맛본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가깝고 중국과의 오랜 교류가 그 발판이 됐죠. 17세기 중반 명나라 사신에게 찻잎을 선물 받은 러시아 왕제. 그렇게 유입된 차는 러시아인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인당 차 소비량은 전세계 4위로 최상위권. 러시아 마트에 가면 종류가 무궁무진하고요. 좋은 퀄리티의 차가 엄청 저렴하다고. 비싼 건 따로 있습니다. 탁주전자 3호바르. 러시아 차 문화의 상징으로 1가정 1사모바르는 필수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함입니다. 과거 러시아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보석과 멋진 장식이 달린 사치스러운 사모바르들, 러시아풍 그림까지 새겨가며 불을 과시했죠. 소련 시절에는 황동 재질의 주석을 도금한 것이 보급되면서 많이 저렴해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한 달 월급 정도로 비싸서 장만하려면 목돈을 갖춰야 합니다. 식사하는 가족들과 신고하는 차를 마신다는 러시아인들, 수시로 티타임을 갖는데요. 이 티타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달달한 디저트. 이게 러시아의 전형적인 홍차 한상입니다. 레몬, 각설탕, 잼, 꿀, 각종 과자들, 본연의 차맛을 음미하기보다는 디저트를 곁들여 풍성하게 즐기는 게 일상인데요. 식탁이라면 어디든 디저트 그릇이 놓여있는 이유라고. 러시아 특유의 차 음용법도 있습니다. 일명 러시안티. 뜨거운 홍차에 레몬을 넣고 바르니에라는 잼을 곁들이는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잼을 차에 직접 넣으면 안 된다는 것. 먼저 홍차를 한 모금 머금은 채로 잼을 한 스푼 떠서 먹으면 됩니다. 홍차의 쓴맛을 중화시키려는 목적이죠.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안 하는 방식으로 설탕값이 매우 높았던 과거에 생겨난 전통 관습이라고 하네요. 이 바레니에를 위해 여름 가을에 숲속을 다니며 산딸기, 버찌 등 나무 과일을 채집해 미리 만들어 두는데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가서 한창 바레니에를 만들 시기면 설탕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사모바르부터 러시안 티까지 참 신기하네요. 전세계 여행자들의 로망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는 갖가지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긴 열차, 동서양의 연결고리, 인생에서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열차로 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작점이자 종점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무려 7박 8일이 소요되고요. 지나치는 역만 850개, 거의 지구의 4분의 1바퀴를 도는 셈이라고.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 철도망의 건설은 필연적인 과업이었습니다. 1891년 황제 알렉산드르 3세의 명령으로 착공되었지만요, 25년이 지난 1916년이 되어서야 모든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바로 혹독했던 시베리아의 환경 때문인데요. 겨울엔 영하 6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거대한 늪지대가 형성되어 작업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죠.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곧바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유통망으로 등극했습니다. 항공기나 버스와 비교해 비용 대비 매우 효율적인 교통수단이었거든요.
했거든요.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철도가 놓이면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던 지역에도 극장, 도서관, 대학 등이 들어섰죠. 그러나 이렇게 지겨운 기차여행은 처음이라는 후기도 많습니다. 146시간에 걸친 대장정, 그 긴 시간 동안 승객들은 무엇을 할까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하며 멍하니 있는 사람, 미리 다운로드한 영화를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요, 심심한 건 다들 마찬가지. 가장 큰 재미는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배우고 카드놀이를 하거나 각 나라의 음식을 나누며 친해져가는 재미가 있다고 하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고. 역마다 있는 정차 시간도 적극 활용합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70분 정도. 이때가 되면 승객들은 열차 밖으로 나가 신선한 바람을 쐬며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데요. 음식을 파는 상인들도 있어서 각 지역 특산물도 도전해볼 만하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필수템도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국민 라면, 도시락. 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포크로 라면을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미리 챙기는 것을 깜빡하더라도 매점에서 쉽게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러시아를 즐기는 하나의 문화가 된 시베리아 횡단 열차. 러시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코스 요리하면 떠오르는 프랑스, 원조는 러시아입니다. 열심히 요리를 해서 식탁에 올렸는데 추운 날씨로 금방 식어버리던 음식들, 따뜻하게 먹기 위해 요리를 하나씩 순서대로 먹기 시작하죠. 코스는 보통 3가지. 첫 번째 국물 요리, 두 번째는 고기나 생선 같은 메인 디쉬에 감자나 빵, 메밀을 곁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먹습니다. 물론 모든 끼니를 코스로 먹는 건 아니고요. 주로 점심 한정이죠. 원래 한상 차림으로 먹던 프랑스가 이걸 도입해가면서 러시아식 서비스라고 불렸던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쌀밥과 김치가 있다면 러시아인들에게는 빵과 소금이 가장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러시아어로 빵과 소금은 환대와 우정이라는 뜻.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으로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방문객은 그 빵을 한 점 떼어 소금에 찍어 먹는 것으로 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맛보지 않고 거절한다면 경멸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러시아 식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국물 요리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찌개 종류를 넘어설 정도. 그중 대표격인 메뉴는 보르시입니다. 주재료인 비트에 소고기와 각종 채소를 넣고 끓여내는 빨간 국물 요리로 러시아판 김치찌개라고 부르죠. 어딜 가나 빠지지 않고 파는 메뉴로 사계절 내내 먹는다고. 부대찌개 스타일도 있습니다. 솔량카, 진한 고기 육수에 소세지, 고기, 야채를 가득 넣어 팔팔 끓이는데요. 재료도 맛도 부대찌개랑 비슷해서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맛이라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마요네즈를 풀어 먹는다는 것.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기름진 요리가 많은 러시아. 이때 꼭 필요한 치트키가 마요네즈입니다. 그야말로 펑펑 쓰는 수준인데요. 업소용 통단위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요. 식당에선 테이블 위에 기본적으로 마요네즈가 제공된다고. 사실 러시아에서 마요네즈의 역사는 그닥 길지 않습니다. 과거엔 사워크림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요, 혜성처럼 마요네즈가 등장. 러시아인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죠. 같은 요리를 먹어도 기분에 따라 어떤 날은 사워크림을, 어떤 날은 마요네즈를 곁들이고요. 아니면 아싸리 둘 다 넣어버린다고. 생각만 해도 느끼하네요. 러시아는 길고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한 달달한 디저트가 발달했습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의외로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는데요. 바로 이 사진. 슈퍼마켓이나 간이 음식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러시아의 국민 아이스크림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깊고 고소한 우유맛,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누가바처럼 생긴 이 초콜릿 아이스크림도 또 다른 스테디셀러라고 하네요. 러시아에서 초콜릿은 필수 먹거리에 속합니다. 1인당 연간 4.5kg를 소비할 정도로 러시아인의 일상에서 빠지지 않는 간식인데요. 그중 알룡카는 소련 시절부터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밀크 초콜릿을 만들자는 식료품 계획의 결과물로 1965년 대량 생산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러시아의 국민 초콜릿이죠. 트레이드마크는 스카프를 둘러쓴 귀여운 아기 얼굴. 인기의 비결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맛의 초콜릿을 고를 수 있다는 점. 기본 밀크맛부터 건포도, 카라멜, 팝콘맛 등이 있고요. 포장도 러시아 느낌이 뿜뿜해서 여행객들의 필수 쇼핑템이라고 하네요. 또 다른 러시아 국민 과자는 끄랍치스입니다. 시장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는데요. 이거 꽃게랑입니다. 1986년 김그레가 제과 사업에 처음 진출해 선보인 과자인 꽃게랑. 당시 새우깡과 차별화하기 위해 파스타트를 개조해 반죽을 꽃게 모양으로 구워냈고요. 독특한 모양 덕분에 곧바로 주력 스낵으로 자리 잡았죠. 꽃게랑이 러시아에 알려진 계기는 이렇습니다. 1992년 부산항에 자주 정박하던 러시아 어선의 선원들, 우연히 꽃게랑을 맛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 러시아로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요. 꽃게랑을 유통하는 보따리 상인이 생길 정도로 현지 반응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감자 스낵 위주였던 러시아 과자들과 달리 차별화된 해산물 맛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거죠. 이후 러시아에 정식 수출하게 되면서 러시아어로 꽃게칩이라는 의미의 크랍치스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고요. 맛도 현지화되어 살짝 담백해졌다고 하네요. 꽃게랑이 러시아에서 더 잘 팔린다니 신기하네요.
네,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무려 1709만 8242km. 읽기도 힘들어. 우리나라 면적의 170배에 달하며 명왕성의 크기보다 크다고 하죠. 200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며 시간대도 무려 11개에 달하는 이 나라. 문제는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환경이 아닌 땅도 많다는 것. 말도 안 되게 넓은 지역에 소수의 인구만 살다 보니 관리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처럼 러시아는 워낙 넓어서 도로를 제대로 깔 수도 없고 이동 시간도 엄청나다 보니 철도가 특히 발달했는데요. 그 철도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역만 무려 850개에 달한다고 하죠. 철도 못지않게 지하철도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요. 모스크바 지하철은 동유럽 최초의 지하철이기도 합니다. 퀄리티도 좋지, 갈아타기 편하지, 요금도 저렴하지, 배차 시간도 짧아서 운 좋으면 40초 안에 다음 열차가 오는 기적을 맛볼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러시아의 와일드함이 돋보이는데요. 첫째, 엄청난 속도의 에스컬레이터. 개통이 오래된 지하철들은 대부분 방공호의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매우 깊은 곳에 지었다고 하는데요. 모스크바 지하철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무려 1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서 처음 간 관광객들은 두려움에 벌벌 떤다고 하죠. 그 와중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뛰어내려간다고 하네요. 둘째, 절단기 수준의 문 닫힘. 우리나라는 문이 천천히 닫히니까 급하게 뛰어가서 타는 사람이 많은데 러시아에서 그랬다간 황천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문이 쾅 하고 세게 닫히다 못해 그 간동으로 살짝 다시 열릴 정도의 파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손게임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집권 중인 푸틴. 대체 이 인기의 비결이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민족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광활하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온 러시아인들. 이런 자연환경은 러시아인들에게 교훈을 일깨워줬습니다. 인간이란 한없이 약하고 자연에 감히 맞서거나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저 묵묵히 적응하는 수능의 자세가 미덕인 거죠. 홀로 살아남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 건데요. 하나로 똘똘 뭉치는 공동운명체, 즉 집단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죠. 집단이 잘 돼야 개인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러시아인은 기본적으로 인내심이 강합니다. 매서운 추위로 내성이 제대로 길러진 건데요. 덕분에 러시아 사회가 버틸 수 있는 평균 역치가 높아졌다고 하죠. 이런 러시아인의 집단주의적인 민족성은 러시아 사회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웬만한 흔들림에는 끄떡도 없죠. 물론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란 절대 권력의 강력한 지도자.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듯이 국가와 국민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그게 푸틴인 거죠. 최강자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은 환영받았고요. 국민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주눅 들어있던 러시아 국민들에게 사이다를 줬다는. 또한 장기 집권은 또 다른 장기 집권을 불러왔습니다. 푸틴만큼 경험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분명히 더 못할 수밖에 없는데 뭐하러 바꾸냐는 거죠. 물론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의 행보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는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내가 외국인인데 옆에서 신나게 욕한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잘못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은 우리만 욕할 수 있는 법. 남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오래 먹나 궁금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